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팩트카.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건 바로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출발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서로 눈이 맞았네? 라는 말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첫 출발은 눈이 맞았네?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강의,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려면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네, 내 눈을 바라봐. 제 눈을 바라봐. 예, 잘 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저와 눈 마주치시면서 제가 오감을 다 동원하라고 했죠. 거기서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자, 지금부터 소통을, 사랑을,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문화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화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조선 후기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너무 많은 실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여러분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쭉쭉 읽어 나가다가 나중에 기출도 풀 때 그때 이제 각인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방식을 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우선 이제 조선 후기 사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죠?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하고자 출발했던 나라예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본질을, 우주의 어떤 본질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유학의 일종이죠. 유학에는 뭐 훈구학도 있고 성리학도 있고 고증학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인 어떤 그 유학의 한 분야가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리학은 특히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그런 학문입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무엇이 정통인지를 따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뭐 임금과 신하가 있으면 임금이 정통이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으면 중국이 정통이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정통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면서 그러니까 그 서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분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제도도 역시 여기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맞게,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 사회라고 성리학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 여러분 앞에서 사회 파트 보시면 알겠지만 성리학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신분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한 상것들이 지금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 입네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성리학적인 그 질서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회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조선 후기는 더 이상은 성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성리학에 대한 대안이 나오겠죠. 자, 그 대안이 무엇일까? 그 대안들이 양명학도 있고 또 실학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국학도 있고 나올 텐데 자, 한번 보자고요. 우선 그 성리학에 대한 대안을 공부하기 전에 성리학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그 학문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뉴 성리학. 이건 뭐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 네, 뉴 성리학. 근데 이 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로 간다면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만든 주자를 비판하면서 왜 주자의 해석만이 옳아?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성리학자들한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들의 지칭을 뭐라고 하냐면
사문난적. 사문난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혀, 이 사문난적은 뭐냐면 그 집안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반역이란 뜻이에요. 예.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제 별명이 사문난적이었습니다. 자, 왜 나를 우리 과 애들이 이렇게 불렀는지 하긴, 네,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90년도에 제가 이제 90학번이니까 그때 여전히 그 87년 항쟁이 그 여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고백하건대 저는 사실은 뭐 집안 형편도 좀 그렇고 시위 같은 데 나갔다가 이제 끌려가면 이게 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 나갔던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동기들이 교문을 나설 때 저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있었던,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보면은 좀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보다는 나라고 하는 그 개인에 매몰되었던 그때 제 대학생 때의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제 마음의 부채입니다. 빚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대학생 때 제가 스스로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 내가 사회 나가서 자리를 좀 잡으면 그때 나도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무언가를 꼭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죠.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변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나를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늘 마음의 빚을 갖고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 한편은 아예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들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죠. 저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빚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좀 그 빚을 좀 갚기 위한 그런 어떤 일련의 모습들,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무료로 이 교육을 하는 이유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 동기들이 저를 야이 태상 사문난적 같은 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나쁜 뜻으로 막 저를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재미있자고 그 별명을, 사학과 친구들이니까, 역사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별명도 이렇게 이런 별명으로 서로 불렀습니다. 사문난적 하면 자꾸 이게 떠오르는데, 어쨌건 이 사문난적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찍힌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문난적이라고 찍혔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좀 보면요,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대표적인 인물에는 그 윤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휴는 이제 대표적인 남인 계열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윤휴가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윤휴는 바로 북벌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예속 논쟁에 끼어들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신환국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인물 윤휴였습니다. 근데 윤휴 말고요,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박세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세당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뭐 박세당은 이제 뭐 소론 쪽으로 연결이 될 텐데, 뿌리로 본다면 어쩌면 소론도 뭐 서인 쪽에 연결되잖아요. 이쪽은 서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후에 이제 소론 쪽으로 볼 거예요. 서인이 또 이제 분화해요. 분화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경종 쪽 지지하고 있는 소론과 영조 쪽을 지지하고 있는 노론으로 나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어쨌건 이 박세당은 이제 이쪽 계열입니다. 이 박세당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변록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녹자가 좀 이상한가? 사변록. 그러니까 사변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좀
자기 혼자 골똘히 생각하면서 쓴 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철학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왜 주자의 말만 옳으냐. 당시 그 주자의 어떤 그 말에 정말 금지옥엽으로 여겼던 대표적인 인물 송시열 같은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시열의 반대편에 있었던 거예요. 송시열은 뭐 당시 어떤 주류 중에 주류의 어떤 그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론을 든 거예요. 왜 주자의 해석이 늘 맞는데?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학문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윤유라든지 박세당, 윤유라든지 박세당 이런 인물들이 반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하지만 뭐 영향력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사문난적이라고 찍혀서 굉장히 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박세당 하면 여러분 사변로뿐만 아니라 왜 그 상품 작물 재배와 관련이 있었던 왜 색다르게 경작하는 그 경작서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성리학적 해석을 도모했던 그런 유학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성리학 내부의 어떤 그 반론이라면 성리학과는 전혀 다른 학문, 성리학의 어떤 대안으로서 좀 다른 학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대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양명학이라고 있어요. 양명학. 자,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요. 실천, 지행합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과가 있어. 그럼 사과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과의 본질은 무엇일까? 왜 색은 빨간색일까? 왜 내부는 노란색이지? 왜 씨앗은 안에 있지? 이 본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명은 뭐냐면 그런다고 사과의 본질을 아는 게 아니다. 사과의 본질을 아는 방법은 먹어보면 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령은 이제 바라보면 이게 본질이 무엇일까? 너 먹어봐. 맛을 봐. 그럼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을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실천을 중시.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정제두라는 인물인데 강화도에서 그 학문, 이 양명학의 그 학문 세계를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인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대안으로서 양명학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 후기는 이제 성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내부에서도 이렇게 사문난적으로 찍히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등장도 하고 전혀 다른 어떤 학문으로서 양명학을 지금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명학도 어떻게 보면 유학의 일종이에요.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겁니다. 성리학은 송나라에서 유행했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안향에 의해서.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실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학. 그러니까 사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사과를 잘 가꾸는 것. 그래서 그 사과를 많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이게 이제 실학이에요. 예. 이게 뭐 본질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우리 현재 삶과 연결되고 있는 그런 학문을 하자는 얘기죠.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학문하지 말고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학문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실사구시 있는 그대로 과장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서 연구하면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방법 실사구시. 그리고 성리학이라고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어. 누가 정통이야? 중국이 정통이라고 본다고요. 이 학자들은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율곡 이이마저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출발을 기자 중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좀 더 있어 보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당시 관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문명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문명인 오랑캐로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는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리학적 이제 철학 세계란 말이야. 이 성리학적 철학 세계가 이제 무너진 거야. 조선 후기 와서는. 그러면서 어차피 왜 그 배경이 있지. 중국이라고 하는 명나라가 무너졌어요. 그 명나라를 차지한 나라가 누구야? 청나라 오랑캐들이라고. 여진족 오랑캐들이라고. 그러니 이 당시 유학자들은 뭐냐면 이것도 어찌 보면
4대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중국, 즉 명나라가 이제 무너졌지만 그 명나라의 그 적통을 이어받은 나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이런 나라야. 우린 중화야. 소중화야. 우린 작은 중국이야. 청나라? 웃겨. 너희는 오랑캐일 뿐이야. 이러면서 뭐라고 할까? 정신승리? 이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유학자들의 어떤 그 관점은 뭐냐면 이제 중국은 없어.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주목일 수 있으니까 우리 것에 대한 관심,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식으로 해석해 본다면 굉장히 민족적, 우리 거니까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방향 속에서 국학, 우리의 영토, 우리의 역사, 우리의 뭐 어떤 그 여러 어떤 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 적어놓은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배경이 또 조선 후기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실학들 중에서도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중상학파와 중농학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상학파라고 하는 것은 상업을 중시하자. 중농학파는 토지를 좀 나눠주자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냐면 백성들의 삶을 좀 더 편안케 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주의 본질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백성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 없다? 직접적으로 관련 없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토지를 백성들한테 어떻게 나눠줘야 되지? 어떻게 해서 상업을 발달시킬 수 있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실학이라고요. 오케이. 자, 이제 성리학의 시대는 간 거야. 자, 이러면서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나뉘는데요. 자, 우선 중농학파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농학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 중농학파는요. 경세치용 학파라고도 합니다. 경세치용 학파라고도 하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토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코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중농학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농학파 핵심.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 당시에 그 양반 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양반 지주들의 땅에 빌붙어 살면서 그들에게 지대, 소작료를 내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 이 당시 실학자들, 중농학파들은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경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상사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주택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다주택자들. 근데 집이 없는 우리 감독님 20대? 집이 있어요?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네. 우리 앞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 PD님도 역시 집이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드는 거야. 저도 집 한 채밖에 없어요. 네. 자, 예를 들면 제가 집이 10채가 있어요. 이 당시 중농학파 보면서 아니 당신은 집이 10채 있지 않냐. 집 10채를 나누어가지고 집이 없는 이 감독님한테 한 채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이 당시 그 역사를 시험에 나오니까 외운다고 하지만 이걸 지금 현재로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이거 이거 여러분들 오잉?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이게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이 당시도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이 그러니까 얼만큼 그만큼 사회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주장들이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환국 전쟁에서 그 격퇴를 맞고 떨어져 나갔던 이 남인 계열들, 그러니까 소위 그 비주류들,
어떤 그 주장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가지고 그렇게 정책화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건 이제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형원의 반개 수록인데요. 이 반개는 유형원의 호입니다. 호. 반개 유형원이 기록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 반개 유형원이 주장한 내용들 중에서 이 토지 분배를 어떻게 하자? 여기에 균전론이라고 하는 토지 분배가 나옵니다. 균전론. 그러니까 균전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토지를 똑같이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균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제 100%를 똑같이 나눈다. 두 사람이. 그럼 50대 50이라는 의미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균이잖아. 근데 이 당시 양반들 반개 유형원의 균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자, 제가 50대고 우리 PD님이 20대죠. 그러면 50대에게는 한 70%, 그리고 여기 20대에게는 30%. 이렇게 나누어주는 게 공정하다고 본 거예요. 요게 균, 요게 똑같이 나눈다라고 본 거예요. 왜? 나는 연령이 높으니까. 20대는 연령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보면 이제 왜 이래? 눈빛이 왜 이래?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여기 얘기한 거, 여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 당시에서 얘기하는 균이라는 얘기예요. 무서워. 눈 커지는 거 봐. 그래서 이런 어떤 균전론을 지금 반개 유형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한계예요. 우리 시대의 어떤 시선은 아니란 이야기죠. 신문지 사회잖아. 그죠? 신문지 사회니까 이거를 균으로 보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신문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시대를 뛰어넘는 게 쉽지 않잖아.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를 나눠주려면 이 반개 유형원이 이야기한 대로 토지를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토지를 몰수를 해야죠. 김일성이야 이거? 뭐야 이거?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현실성이 있다 없다? 없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당시 관점에서 본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성호사설. 그러니까 성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예요. 호. 성호 이익입니다. 사설. 근데 옛날 분들은 되게 겸손해. 자기가 쓴 내용들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글들. 그냥 애둘러 이야기한 글들 막 이렇게 막 그냥 낮춰서 써요. 뭐 어떤 잡소리 뭐 이런 식으로 막 스스로 막 표현을 해. 선비들이 너무 겸손해. 사설이라고 해서 이 성호 이익이 얘기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 뭐 이렇게 써다는 이야기. 근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 그는 이제 그 스승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양반들의 토지를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는 사실 이게 현실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왜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거 이렇게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겠냐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그거에 대한 한계를 좀 갖고,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전론이라는 겁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한하는 거예요. 토지를 제한하는 이론이라는 뜻인데,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토지에서 예를 들면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봅시다. 100평을 가지고 있어. 나 100평 갖고 있는 사람이야. 1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그중 50평을 영업전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100평 있으면 그중 반을 영업전으로 설정해요. 영업전은 뭐냐면 영원히 대를 이어 내려오는 토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0평은 매매 불가야. 매매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집안이 무너져도 이건 절대 매매가 안 돼요. 다만 나머지 50평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즉, 이 영업전을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토지, 나머지 토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 영업전들을 다 하나씩 가지게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 50평을 매입해, 나 토지 없는 사람이거든. 나 50평을 매입을 했어, 내가. 매입을 하는 순간 딱 잘라가지고 여기 또 이제 이게 또 영업전이 되는 거야. 25평이 또 영업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매매할 수 있는 고정적 토지를 모두 다 가지게 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균전론, 그 스승, 그 반계 유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뺏어 와가지고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현실 불가능한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의 제자 성호이익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토지를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한전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이 실학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성호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이 쓰레기들, 이 사회를 갉아먹는 이 좀과 같은 이런 쓰레기들을 뭘로 봤냐면, 쓰레기라는 표현은 그렇고, 하여튼 좀, 갉아먹는, 퇴치 대상, 양반, 과거제, 노비, 승려, 미신, 게으름. 이거야말로 조선사회를 지금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이제 성호이익의 6가지 좀 한전론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농학파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바로 이 정약용이라는, 너무, 이번에 이제 호는 다산이죠, 다산.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그 대표적인 저서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저서는 이표일서라고 하죠. 이표일서. 일표이서. 이게 뭐냐면 바로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가 있습니다. 경세유표는 뭐냐면 이 경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혁안들,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큰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그런 방략들을 적어 놓았을 때 경자가 들어갑니다. 왜 경국대전의 경자도 그렇고 정도전의 정도전의 그 조선 경국전의 경자도 그렇고 다 경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경세유평. 엄청난 그 개혁안을 내놓은 거예요. 흠신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관리들이 벌을 줄 때, 백성들한테 벌을 내릴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일종의 이제 일종의 법률 집행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 목민은 뭐냐면 지방관이에요, 지방관. 백성을 케어하는 지방관. 이 목민들이 가져야 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방법들, 뭐 총념, 결백, 뭐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관들이 가져야 될 거. 그거를 지금 적어놓고 있더라라는 건데, 여기 대표적인 이제 저서가 되겠죠. 근데 정약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기억나세요? 여러분 신유박해 때 결국은 그의 형 정약전과 함께 유배를 가잖아요. 근데 유배를 가서 이제 강진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책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책을 씁니다. 한 18년 동안 유배를 하거든요. 이 18년 유배 생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쓰게 되는데 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쓴 이유. 진짜 이건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직접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이 복숭아뼈 있잖아요, 여러분.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 복숭아뼈가 드러날 정도로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한 거예요. 복숭아뼈가 드러날 정도로. 계속 앉아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복숭아뼈 여기 살이 다 벗겨진 거지. 그래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구멍이 뭐 3번 뚫릴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쓴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정약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쓰는 이유는 만약 내가 이렇게 책을 쓰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평가의 근거는 있겠죠.
유배를 왔으니까 정약용이 유배를 왔으니까 중앙부처에 기록 남아 있겠죠. 죄인 정약용. 무엇 때문에 유배감. 그러면 역사는 그렇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또 글을 쓴 이유는 후세의 사람들이 내가 중앙부처에 남은 죄인 정약용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한 한 학자로서 기억되기를 바란다 라고 해서 쓰고 또 썼던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정약용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죄인 정약용으로 기술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조선 후기 실학의 집대성자 정약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정해진 역사의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 출발은 늘 역사 앞에서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늘 언젠가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역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약용의 변이었습니다. 자, 그 정약용은요, 어떤 그 주장을 하냐면 여전론과 정전제라는 토지 제도를 들고 나옵니다. 여전론은 뭐냐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마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공동 토지를 갖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동 소유를 주장했고 공동 경작을 하자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공동 소유를 해가지고 공동 경작을 하자. 그래서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거 요즘 이걸 받아들이기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의 그 협동농장 비슷한 사회주의 협동농장 비슷한 느낌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에서는요 이 정약용을 사회주의자로 분류를 합니다. 역사 속 사회주의자 이렇게 해서 배운다는 얘기죠. 예. 지금이 어떤 우리의 자본주의적인 어떤 마인드로서는 참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이 당시 어떤 학자적인 어떤 그 모습 속에서 고민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도 여전로는 좀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토지들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정전제라는 거예요. 정전제는 뭐냐면 토지를 이거 공동 소유잖아요. 그 공동 소유가 아니라 토지를 나눠줘. 사유화 시키는 거야. 이렇게 우물정자적으로 여러분들 그 핸드폰 보면 우물정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토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줘. 이거 다 당신들 가져. 대신 가운데 토지는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생산량은 세금을 내는 거지. 이런 식의 정전제를 좀 수정해가지고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우리가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 그 학자들이 왜 이런 고민을 했냐는 것이지. 그건 바로 그 조선 후기가 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조선 사회는 성장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렇게 토지 분배에 대해서 여러 책을 통해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기 낫겠죠. 그죠? 이건 뭐 지금도 우리한테 의미가, 지금도 여러분들 부동산 문제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젊은 청춘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단군일에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될 거야. 뭐 청춘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해야 될 거, 당연히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시대 과제의 문제인데. 그럼 이제 그에 대한 방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귀를 좀 경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이게 중농업화라면, 중농업화는 토지를 나눠줘서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핵심이라면, 자, 이제는요, 중상학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상학파. 중상학파는 뭘 주장할까? 중상학파는 이거예요. 농업국가에서부터 좀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농업을 통해서는 이거는 한계가 있다. 상업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상업파는 이용 후생 리, 요건 이제 왜
이윤을 남겨야 할 때 그 리자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죠? 장사를 통해 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농사 짓는 것보다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걸로 집 사자. 그걸로 땅 사자. 이런 어떤 그 개념이 되는 것이 비트코인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토지 생산력의 증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력 증대, 산업,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어떤 그 부의 파이를 크게 키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쪽이 바로 중상업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공업 중시를 하고요. 특히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나중에 그래서 북학파라고도 해요. 여기 북학파 있잖아요, 북학파. 그 앞에 여러분들 왜 북벌이 있었잖아요. 이제 북벌의 시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오랑캐 그들에게 치욕을 갚아야 돼라는 그 북벌의 시대 끝났고 이제 영종조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청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와우 엄청 발달돼 있거든. 오랑캐라고 정말 깔봤던 그들이 너무 잘 살고 있거든. 그들로부터 배우자라는 북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 대표적인 인물들 앞에서 그 중농업화 같은 경우에는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그 다음이 다산 정약용 이런 인물들이 있다면 중상업화의 대표적인 인물들은요. 유수원이 대표적입니다. 유수원의 우서. 발음도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 유수원의 우서. 유수원의 우서. 우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것도 굉장히 겸손하게 그냥 책인데 그냥 애둘러서 그냥 이렇게 쓴 책. 아주 겸손한 그런 이름입니다. 우서라는 게 있는데 이 우서에서는 여러분들 이 산업공상 이거 없애자 이거 직업적 평등 아니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조선시대는 이 농업 자급자족 시대였기 때문에 서열이 있다고 선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천민 빼고 상민들 중에서 양민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직업적인 평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서열을 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직업적 평등. 유수원의 우서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이란 인물이 있어요. 이게 담헌. 홍대용의 이제 호는요. 담헌입니다. 담헌. 담헌 홍대용인데 홍대용은 임하경륜. 네. 또 참 그냥 숲에서 조용히 세상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그냥 쓴 책 이런 의미입니다. 임하경륜. 그다음에 의산문답. 의산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두 사람이 어떤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문답,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 이런 임하경륜과 이제 의산문답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뭘 주장했냐면 문벌제도 폐지 주장합니다. 문벌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중상업화들이 봤을 때 이 신분제도의 그 고정되어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인들, 상업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회가 상업하는 사람들을 되게 천시 여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군자가 아니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천시한다고요. 사, 농, 공, 상. 알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깨기 위한 그 방법이 뭘까? 이건 신문제를 깨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직업적 평등은 이게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야 장사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래야 양반들도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장사를 많이 해야 이게 이제 부유한 삶이 될 텐데. 특히 굉장히 자본주의적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은 여러분들 소위 내가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나빠?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건 이제 능력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리스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의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행위 이 자체가 군자로서는 저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상업을 좀 발달시키자. 그리고 이제 홍대용 같은 경우는 이제 청의 문물들이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꿰고 있죠. 특히 이제 혼천의 별자리 같은 거 이제 보는 거. 그리고 지전설. 여러분들 여전히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중심은 또 어디야?
중국. 이게 성리학적인 마인드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돈다라고 보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성리학적인 관점이고 조선의 경우는 성리학 관점 깨지고 있다니까 지금. 먹히질 않는 거야. 이러면서 지구도 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야, 지구가 돌면은 중심이 어디야? 지구가 돌면? 중심이 어디 있어요? 어디를 찍어도 다 중심이지. 자, 지구가 원입니다. 원이에요. 어느 나라가 제일 센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원인데. 그죠?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의식들이 나오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적 세계관이 정말 깨지게 되는, 흔들리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무한우주론, 지전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 학자들로 본다면 박지원과 박제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박지원과 박제가. 어떤 뭐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중국에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쇼킹을 받아요. 청나라 갔다 오고 나서 와우, 청나라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나? 박지원의 열하는 이제 그 베이징 위쪽입니다. 중국 황제의 여름 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울 때 좀 위쪽으로 올라가 좀 시원하게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갔다 와요. 갔다 와서 쓴 일기야. 엄청 바뀐 거예요, 청나라가. 근데 청나라가 왜 이렇게 번성하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물자 수송이 워낙 풍부한 거예요.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어떤 자급자족의 농업사회의 조선사회는 한계가 있구나. 이 사회를 깨려면 돌아야 된다. 이게 물류가 돌아야 된다. 이 물자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린 딱 막혀 있다고요. 왜? 우리는 수레가 없다. 수레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선박. 이 선박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당연히 이제 상인이라면 사업회가 이제 많이 발달돼야 되겠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물자가 좀 돌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견지명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조선 넘버 원, 넘버 투. 수레, 우리 또 자동차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 200년 전 이미 박지원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 이 당시 그 많은 학자들은 우리는 수레를 쓸 수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왜? 길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처럼 여러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말 타고 넘는 거예요. 수레가 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요. 근데 실학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많은 학자들은, 많은 그 유학자들은 우리는 길이 없으니까 수레를 쓸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학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수레를 쓰면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발상의 전환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된다는 것, 지금 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이죠. 왜 자꾸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냐.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이 실학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박제가의 북학이, 여기서 이제 북학파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북쪽이 청나라의 어떤 학문을 배우는 건데요. 똑같이 이제 수레와 선박이 중요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특히 박제가는요, 더 하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자본주의적 마인드인데, 너무 전략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주전자가 있어. 주전자가 있는데 그 주전자의 구멍이 뚫릴 때까지 쓰면 그 주전자 만드는 사람은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적당히 전략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 썼으면 좀 이제 주전자 바꿔줘야 주전자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무 전략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자본주의 마인드 아니야? 저 사실은 예전에 이게 미국에 제가 그 알바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세탁소에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빨래 빨면서 대학교 때 영어학원, 이제 밤에는 이제 영어학원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뭐 시켜 먹을 때가 많잖아요, 거기는요. 그런데 딱 가서 내가 뭘 주문하면요, 와 진짜 그 판, 이렇게 뭐 커피라든지 이런 거 담는 판 있잖아요. 그 판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내 방법이 없는 거야.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걸 버려야 돼? 도저히 버릴 수 없어. 내가 너무 주저했다니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옆에 있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 버리라고. 그래야 이거 만드는 노동자들이 산다고. This is America. 야, 이게 자본주의구나. 전 이제 물론 지금 좀 환경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게 그래야 이게 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벌써 이때부터 한 거야. 박재가가.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로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를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어떤 토지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생산력을 올려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마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변화의 그 열기가 크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실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 것에 대한 그 학문,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자, 역사.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역사서가 막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먼저 안정복의 동사 강목. 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동쪽의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강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목체인데, 이 강목체는 뭐냐면 여러분 편년체 아시죠?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몇 년도에 몇 년도에 이렇게 쓰는 건데, 강목체도 역시 편년체 방식이에요. 그런데 강목체는 뭐냐면 강은 뭐냐면 핵심이야. 예를 들면 수능 한능검 교재 발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목이야. 목에서는 뭐 심화. 이게 여기 이제 자세하게 써주는 거야. 목에서는 심화. 그 다음이 뭐 7일의 기적. 그 다음이 500제. 그 다음이 뭐 시대별 기출. 이런 식으로 자세히 써주는 거야. 요걸 이제 강목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시간 순서로 이렇게 써주는 거. 요게 이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동사 강목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동사 강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정통성을 좀 얘기했잖아. 우리 정통성 중요하다니까 왜 오랑캐 따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치훈의 해동. 이거 해동, 동쪽이잖아. 또 우리 역사예요. 한치훈의 해동 역사. 특히 이제 한치훈의 해동 역사 같은 경우 외국의 문헌들을 인용해서 우리 역사를 또 설명하는 어떤 그런 고증의 어떤 그 방식들이 나오고 있더라. 모두 다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쭉 역사를 지금 쓰고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김정희의 금석과안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성문이에요, 금성문. 비석 있잖아요. 비석에 이제 새겨져 있는 글자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실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학은 여러분들 실증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실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김정희가 뭘 발견했냐면 북한산비를 발견합니다. 북한산비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게 바로 진흥왕, 신라 전성기를 이끌어했던 그 진흥왕의 순수비와 이걸 발견합니다. 진흥왕 순수비. 왜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마다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북한산비. 여러분, 북한산에 하면 비봉이라고 있습니다. 비봉. 그 비가 비석비자거든요. 그 비가 바로 이 진흥왕비가 있었던 그 봉우리예요. 이거를 이제 알아낸 거야. 진흥왕 순수비. 대박. 신라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서서히 잊혀져 갔던, 이게 도대체 몇 년도에 거의 한 1500년? 한 1300년? 그쯤 되겠다. 1300년 동안 그 잊혀져 갔던
그 비석의 실체를 증거해내는 거예요. 대단해. 김정희, 그죠? 게다가 이 김정희의 추사팀. 여러분들, 김정희는요, 당대 최고의 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김정희는 지금으로 본다면 거의 BTS급이라고 보면 돼. 김정희가 가는 곳에는 이 많은 문인들이 김정희랑 뭐 이렇게 글 한번 받아보려고 난리가 납니다. 김정희도 이 어깨에 힘 빡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김정희가 이렇게 남도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굉장히 연로하신 학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정희가 온다고 하니 아무리 연배가 많고 아무리 연륜이 많아도 김정희는 당대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주 어린 청춘이지만 그 김정희가 온다고 하니까 김정희한테 자기의 글이 어떤지를 한번 검증받고 싶었던 거예요. 김정희가 좋은 글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권위가 쓰는 거거든요. 김정희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 그래서 이제 그 학자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다 모두 이 어린 김정희를 만나러 갑니다. 모신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연배 많으신 그 학자가 글을 씁니다. 김정희는 그걸 심사위원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글을 씁니다. 그리고 딱 내놓습니다. 자, 이 제자들과 이 학자가 정말 귀를 쫑긋하고 과연 김정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지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자분은 이미 그 마을에서 글 잘 쓰기로 너무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분명히 김정희가 대단하신 글입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씁니까? 라는 이야기 한마디 딱 듣기를 원했던 그들. 제자들도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김정희가 그 글을 보고 평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글로 밥은 먹고 사시겠네요. 우와, 야, 이거 이 제자들이 몽둥이로 정말 이 김정희를 때려 죽일 마음으로. 왜냐면 자기 스승을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정희가 이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안하무인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사찰에 가지고 저 글씨 저게 저거 떼 내가 써줄게. 뭐 이런 그 기고만장으로 그냥 이 청춘 시대를 보냈던 인물. 근데 그가 이제 유배를 갑니다. 어디로? 제주도로. 제주도에 여러분 여행 가시면 한번 추사 김정희가 유배를 갔던 곳을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 이 김정희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김정희 떴다고 하면 줄을 막 그냥 엄청 섰는데 제주도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아. 오로지 자기를 찾는 사람은 딱 한 명, 제자. 그 제자가 정말 그 중국에서 책 빌려와가지고 그 책을 바다 건너가지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스승한테 주는 모습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게 바로 세안도예요. 세안도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제 거의 죽어가는 하나의 고목이 정말 파릇파릇 쭉쭉 올라오고 있는 소나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건 아마 그 쓰러져 가고 있는 고목이 김정희고 쭉쭉 올라오고 있는 그 소나무가 바로 제자가 아닐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렇게 쓰죠.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겨울 흰 눈이 왔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이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구나. 나의 진짜 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글과 그림을 제자에게 주었죠. 네, 그리고 유배지가 끝날 때 다시 올라올 때 옛날에 그 저 사찰에 가가지고 저 현판의 글씨가 뭐냐 저거 야 다 뜯어내 내가 다시 해줄게 라고 했던 곳에 들러서 저번에 내가 글씨가 형편이 없다고 떼어내고 내 글을 쓰라고 했던 것 그거 제 잘못입니다. 제 글 내리시고
그 글 다시 올리십시오. 이 제주 유배를 통해서 김정희는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자, 어쨌건 뭐 추사체로 유명하고 세안도로 유명했던 그 김정희 또 북한 산비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역사를 또 알려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휘의 동사, 동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 나왔습니다. 이 이종휘의 동사는 고구려 역사를 담고 있고요. 발해고는 남북국 시대를,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잖아요. 이런 용어를 처음 썼던 인물이 바로 이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역사를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만주의 역사를 우리의 그 시야로 끌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성리학적 관점 속에서 중국이란 나라와 우리가 뭐 경제한 어떤 그런 의식 자체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와서는 우리의 시야를 이 한반도가 아닌 만주 쪽으로 다시 확장시키는, 그곳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우리 역사를 다시 찾아내는 그런 시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긍익의 열려실, 열려실은 뭐냐면 이긍익의 호예요, 호. 열려실 이긍익입니다. 열려실 이긍익. 열려실이 쓴 역사. 그래서 이 조선사의 역사를 써낸 이긍익의 열려실 기술이 있더라. 이런 어떤 역사서들.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리를 이해할 때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지리 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중앙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그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도가 있어야 통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선후기 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조선후기 오면 여러분들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거상들이 막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지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 지역에 지리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내가 어디를 가야 돼? 그럼 내비 찍으면 돼요. 그럼 그 앞에 딱 내려줍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엔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엔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리면요, 밤이 되죠? 그럼 호랑이를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뒷산에 호랑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왜 호한 마마가 무섭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가 진짜 고양이처럼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워. 죽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길을 잃는다는 얘기는 내가 곧 죽는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그 경주 남산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제가 내려오다가 길을 잃었는데 와, 좀 무섭더라고요. 밤에 점점 이게 해는 떨어지지 길은 잃었는데 너무 공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런데 조선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 지리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역사 지리서 한백견, 동국지, 동자가 계속 나옵니다.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와 같은 지리지 나오고 있고요. 인문지리서로는 이중원의 택리지. 이 택리지는 뭐 지금도 이것도 활용되고 있죠. 어느 지역에 갈 때는 이 지역의 옛 역사에는 누가 있는데 그거 인용할 때 대부분 이중원의 택리지예요.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 이야기 이런 걸 다 적어놓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계지리지, 세계지리서로는 뭐가 있냐면 최한기의 지구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세계지리서입니다. 세계지리서.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지리서들도 이때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입니다. 자, 지도인데요. 지도는요,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건 최초로 백리척, 축척이죠, 축척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김정호,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목판, 지도첩 22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도를 이렇게 쭉 펼치면요, 거의 한 7m 육박합니다. 엄청 커요. 지도를 쫙 펼치면은. 근데 그거를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딱 접으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옆쪽으로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래. 그 책자만 딱 갖고 가면 돼. 그 하나. 지도를. 목판이에요. 더구나 목판. 누구나 다 찍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 정말 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왜 지도책 보면서 다녔거든요. 그 지도책은 정말 나침반이야 나침반. 너무너무 귀했죠.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다 전국을 다니면서 물론 필요한 곳은 갔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지도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대동여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과사전이 있는데요. 백과사전 이수광, 지봉이라고 하는 건 이수광의 호입니다. 역시 유설이에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쓴 글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수광의 지봉유설, 그 다음에 이제 성호, 이계 사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건 농업백과사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호가 아닙니다. 임원입니다. 임원경제지, 이런 어떤 백과사전들이 있고요. 동국문헌비고, 이건 이제 중앙정부에서 만든 그런 백과사전을 보시면 돼요. 영조 때. 이제 정조 때는 이제 이걸 이제 개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동국문헌비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글, 우리 것이 됐어요. 이 조선 전기만 해도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해서 얼마나 멸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여러분 훈민정음 운해니까 이게 조선 전기 작품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조선 후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훈민정음 운해와 같은 그런 저서들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우리 것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그런 실학과 국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조선 후기 급변하고 있는 그 사회의 변동을 역시 이 문화에서도 담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조선 후기 문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